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 차단과 김정은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텃밭 농사까지 시켰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군 검찰은 박사령관 부인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피서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 여전합니다. 계곡 앞 식당들이 한철 장사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단속에도 벌금만 물고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가 멈춰 탑승객 70명이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탑승객들은 업체와 소방당국이 늑장 대응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는 7시에 TV조선 종합뉴스 7입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30%를 차단하는 아주 초강력 제재안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말 종합뉴스 7 초강경 대북 제재안에 담긴 내용, 또 대북 제재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특히 북한의 대응을 다각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새벽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강력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김정은이 빠졌고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의 차단도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다면 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입니다. اعتمد مشروع القرار بالإجماع بوصفه القرار 2371 لعام 2017. 예상대로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수산물과 해외 노동자 수출도 막았습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 지원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연봉 총무역회사 등 기관 4곳과 개인 9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최강의 대북 제재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었던 김정은 등 김씨 일가 누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제재의 활용 정점으로 평가되는 원유 공급 차단도 빠졌습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사드 배치와 한미 연합 훈련에는 여전히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系统不能解决朝核试和射导问题.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예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이렇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이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새로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방전쟁 좀 생소하실 텐데 리포트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 본토 불바다론으로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서정 기자입니다. 며칠 전 김정은이 밤에 편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던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Well, what you're asking is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예방전쟁이란 적국이 전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 공격을 통해 침략전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미국이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최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북한 핵 보유를 지켜보느니 차라리 전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북 군사 옵션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예방전쟁 방침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맥메스터 보좌관은 한국 국민의 엄청난 희생 가능성도 잘 알고 있다며 신중론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맥메스터 보좌관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한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이 핵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거리 800km 기준 탄도미사일의 탄도 최대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리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당초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었는데 이를 더 앞당기면 이달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한미가 대북 강경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자 이 북한과 중국 별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중은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와 북중 이렇게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대화를 하겠다고 했던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또 한 번 차버린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강경화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북한 외무상 리용호와 만나 대화를 하겠다고 했던 강 장관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 대신 리용호는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외무상들은 지역 정세와 쌍무관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회담을 갖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도 대북 안박을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그런 결의들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협조 또 러시아 협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준비하는 등 북핵 미사일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절 경축사에선 베를린 구상 때 밝힌 대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기본적인 대화 노선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나서는 공식 대회 행사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2차 발사 뒤 고민을 많이 했지만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대화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궤도 수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며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베를린 구상의 근본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게 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통해 북핵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8.15 경축사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르면 2019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앞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참모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겠다며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언제나 논의하고 소통하는, 또 공무원들과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운 뒤 내년에 정부청사 8개 층을 사용하는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옮깁니다. 우선 임시청사에 입주토록 하고 2019년부터 신축청사 공사를 시작해 2021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함께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청사는 행안부 이전 후 1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 일부를 이전합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는 관저는 언제 어디로 옮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본관은 국가 외교 행사의 의전용 장소로 사용하고 청와대 경내는 시민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꾸려질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에서 세워집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이번 주에 아주 굵직한 정치, 사회, 외교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가 이어집니다. 한미일, 북중러 외교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주에 이루어집니다. 또 중요한 정치 일정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출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대표 후보 등록 1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 검찰, 내일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을 월요일 날 소환을 하고 모레 박 대장을 직접 소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에게 이 텃밭 농사를 시켰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먼저 박 대장 부부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형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군검찰은 주말 동안 전현직 공관병을 상대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7군단 재직 때 공관 경계병을 텃밭 농사에 동원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휴무일에 병사들이 출근해야 했고 메뉴에도 없는 생선회를 요구해 노량진까지 사러 간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이 냉장고 9대 구입 비용과 가족 여행비를 공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박 대장 부인을 불러 조사하고 모레는 박 대장을 소환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내일 육해공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공관병과 복지시설 관리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또 병사들을 장성들의 사적 활동에 동원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 대장 부부 사건이 군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군은 이르면 내일 큰 폭의 대장급 물갈이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 대장은 이번에 전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을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는 민간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자, 조금 전 일정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열립니다. 처음부터 재판을 취재해온 사회부 법조팀이죠. 박경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하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구형을 이제 따지려면 이제 우선 혐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예. 우선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재단 출연금 등 뇌물 공여 혐의와 그다음에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이 밖에 재산국의 도피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국회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혐의가 뭐 5개 정도 있는데 뭐 다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가 인정이 됨에 따라서 선고량이 바뀌겠죠. 예, 먼저 5가지 모두 유죄로 이제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의 도피 혐의인데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뇌물 제공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을, 또 국회 위증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경우가 이게 유죄를 가정한 경우이고, 그렇겠죠.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재판에 쟁점이 있을 텐데 또 쟁점 좀 짚어주시고 이 특검과 또 삼성 측이 뭐 변론 또 어떻게 할 건 이런 거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최대 쟁점이 되는 부분은 뇌물공여죄입니다. 뇌물공여죄가 이제 무죄로 판정이 되면 이에 수반되는 횡령이나 재산 국외 도피 혐의,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모두가 이제 무죄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측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 자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에 경영권 승계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들을 만큼 강압의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지만 그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도 증거가 차고 넘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증하는 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특검이 뇌물죄 입증에 스모킹건이라고 말했던 안종범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종범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에 머물면서 약간 특검 측에 큰 타격이 됐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서류가 청와대에 전달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때문에 특검 측이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검이 먼저 사건을 설명을 하고 몇 년형이다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됩니다. 구형이 끝나면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 뒤에는 이제 각각 피고인들이 각자의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가 끝나면 재판부가 이제 선고 기일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일이 27일인 만큼 그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7일 이전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부회장 선고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재판에 영향을 이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사실 근데 독립된 재판부에서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직접적인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연결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이 재판부에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관심이 이제 TV 중계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죠.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도록 할지 그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생중계가 되면 이 부회장 사건은 우리 사법 역사상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렇겠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의 박경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가철 계곡에서 자기 땅인 양 평상을 깔아놓고 비싼 자릿세를 요구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이 단속에도 막무가내식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유원지 입구입니다. 음식점마다 내가짜리라고 강조합니다. 제 뒤로 평상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계곡 앞 식당들이 한철 장사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평상에 앉으려면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백숙 한 마리에 7만 원, 제육볶음은 3만 5천 원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시켜야 하는 거죠? 식사 안 하면 평상 안 돼요. 따로 대여라도 되면 평상 하나에 5만 원. 비서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앉습니다. 집 근처에서 먹을 때보다는 가격이 한 2배 정도, 그 이상 정도 비싸긴 하거든요. 따로 이렇게 자리 펴고 앉자니 그냥 좀 그래서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전북 완주의 또 다른 계곡. 계곡 평상에 앉으려면 자릿세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업주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단속을 당해도 벌금을 물고 계속 영업합니다. 저희 나라는 거 존재하죠. 우리는 여기서 장사를 해야 1년을 또 먹고 사는 거고. 관할지자체는 정작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엔 뒷짐을 집니다. 저희 담당 팀이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요.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그런 부차적인 거는 따라가. 여름마다 반복되는 계곡 불법 영업.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서객들만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바닷가에 파도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크게 다칠 뿐 아니라 혼자서 탈출하기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보트가 테트라포드 근처로 다가갑니다. 구조대원이 테트라포드에 앉아있는 남성을 보트로 옮깁니다. 현재 추락자 구조대원 2명이 이부에 편승시키는 중. 지난 1일 27살 홍모 씨는 제주 외항 방파제 아래에 빠져 고립됐습니다. 낚시를 하다 휴대폰을 빠뜨려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홍 씨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대원이 밧줄을 끌어올립니다. 지난달 30일 군산시 비웅도동 테트라포드에서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5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떨어질 경우 혼자서 올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뛰거나 또 건너거나 하실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위험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해 테트라포드 사고는 51건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도 26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낚시하던 70대가 떨어져 숨지는 등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평택 앞바다에서 일가족이 탄 레저용 보트에 불이 났습니다. 인천의 아파트에선 정전사고로 주민들이 밤새도록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사고 이상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화성 이파도 앞바다에서 3톤짜리 레저 보트에 불이 났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해 보트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핀 순간에 그냥 원인 이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났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몰리면서 변압기와 연결된 단지 내 발전기가 과부하로 파손됐습니다. 8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아파트 310여 가구가 밤새도록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택시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북촌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시외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탔던 63살 김모 씨 등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CCTV를 복원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외할머니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이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오늘 새벽 또 다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것이 외할머니 탓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경찰은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오늘 새벽 또다시 외할머니에 대한 폭로성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원인도 할머니라면서 진실이 알려질 때까지 폭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도 전했습니다. 2달 전 정신병원을 자진해서 간 것은 맞다면서도 폐쇄 병동인 줄 몰랐고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이돌 학교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합격했지만 외할머니가 이를 무산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은 곧 지워졌고 현재는 자신이 불쌍한 것 같다는 글과 함께 한강 전경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 양이 외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글을 올렸으니까 본인의 일단 주장이고 진위 여부를 지금 본인에게 확인하겠다. 현재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양은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경찰은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인터넷 만화 웹툰의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인 교육을 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이 성인 인증조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를 넘는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체를 절단하고 흉기로 찌르고 귀에 압정을 꽂습니다. 청소년 음주 흡연은 예사. 살인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여성 시신 운반을 명령하자 아들이 구토를 합니다. 여성 경찰은 성적 대상일 뿐입니다. 애들이 보면 안 되겠어요. 아주 험악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웹툰은 로그인과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막 때리는데 이빨 나가고 피 나가고 이런 거. 보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실 것 같아요. 보다 못한 네티즌 4만 명이 연재 중단 서명 운동에 나설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뒷짐만 진 상태. 창작의 자유라는 면도 있고 하니까는요. 저희는 그 연출의 의도를 조금 더 존중을 하는 면이 있는 거죠. 시장의 자율성만 맡겨달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부작용으로서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물들이 범람하게 된 거죠. 엄격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런 말 합니다. 하지만 버림받는 동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면요, 반려동물 유기가 아주 급증합니다. 박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봉고차에서 내리더니 강아지를 내려놓고 황급히 떠납니다. 남겨진 강아지가 뒤따라 달려가 보지만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반려견 유기 영상입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기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제가 지금 안고 있는 미미는 노령견이라는 이유로 여름 휴가철 이곳 보호소 주변에 버려졌습니다. 차로 가면서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주로 아프거나 나이 먹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휴가철이면 동해안을 비롯한 피서지에는 버려져 길거리를 떠도는 강아지들이 급증합니다. 동물을 버려도 여전히 과태료 처분 정도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의식도 낮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버렸을 때에는 강한 처벌을. 유럽에서나 벌어지던 휴가철 반려견 유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자전거를요, 이 공동 보관대가 아닌 복도나 계단 난간에 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편리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자전거가 있어야 할 보관대에는 낡고 녹슨 버려진 자전거가 대다수. 아예 쓰레기통이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뭐 가져가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보니 매 층마다 계단에 자전거가 묶여 있습니다. 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가다가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마다 자전거나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지, 없애라고. 근데 뭐 치우는 사람들이 마이동통. 모두 소방시설 안전관리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 시에는 이렇게 계단 손잡이에 의지해 내려가야 하는데 매달린 자전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치물에 불이 붙었을 때 화재가 커져서 정작 피난로를 확보 못하는 이런 2차 피해 위험 때문에 적치물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우리 안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줍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밀양의 낮 기온 39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워터파크에서나 있는 슬라이드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더위도 어느새 달아납니다. 되게 시원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미끄럼틀이 스릴이 엄청 제일 재밌었어요. 페달보트, 수상 다람쥐통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가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지하수 270톤이 채워졌습니다. 살수차만 모두 18대가 동원됐습니다. 서울은 오전 한때 비가 내렸지만 34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만여 명의 시민들이 도심 속 워터파크를 즐겼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물보다 여기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남 밀양 송백리가 39.3도로 가장 높았고 부산 36.2도, 광주 37.3도, 대전도 35.6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습하고 덥고 옆동을 데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그런 이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상청은 내일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이런 폭염에 바닷물도 뜨거워졌습니다. 이 바닷물은 육지와 달라서요, 1도만 올라도 바다 생물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서 양식장의 넙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양식장 바닥을 뜰채로 휘젓습니다. 죽은 넙치를 일일이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떠다니다가 힘없이 그냥 내려앉아서 그대로 들어가요. 서둘러 액화산소 공급기를 설치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제주 지역 양식장 8곳에서 넙치 7억 원어치 20만 6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최고 30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평년 수온인 24도를 크게 웃돕니다. 잠은 자기는 합니다만 이제 편하게 잠을 못 자고요. 아침 한 6시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7시, 8시까지 하면 이제 거기에 신경을 써야죠. 지하수까지 메말라 양식장 수온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동쪽 같은 데는 지하수가 나오는데 여기 지하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더 심해요. 경북 포항에서도 강도다리와 넙치 4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온이 나흘째 28도를 넘은 서남해안은 올해 처음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해녀들은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들어가도 없고 해산물 사방 나와도 소라 같은 것도 물 드시니까 다 죽어버리고 받지도 않고. 태풍이 오지 않고 장마도 일찍 끝나 수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아서 표층수와 저층수가 혼합위치에 지나면서 표층수의 가열이 심화되고 폭염 피해가 바다로 확산되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던 태풍 노루가 방향을 틀어서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의 모든 해상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도 먼 바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민지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돌진해오던 태풍 노루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주엔 오늘 오전부터 먼 바다를 제외한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항구로 피신한 어선들이 밀린 조업을 위해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비켜가면서 운항이 중단됐던 여객선 2개 노선도 오늘 오전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태풍 노루는 시속 6km의 다소 느린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 오사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해 모레쯤이면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의 거리도 처음 예상했던 100km 정도 더 멀어졌습니다.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로 세력도 약해졌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제주와 동해안에 높이 1.5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 롯데월드의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춰서 탑승객들이 3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사고 1시간 뒤 도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롯데월드 측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밧줄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롯데월드의 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0m 높이에 있던 탑승객 70명은 사고 3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구조됐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채 안 된 이 놀이기구는 갑작스런 사고로 운영이 무기한 중지된 채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업체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구조가 돼야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려고만 하고. 119 신고도 사고 1시간 뒤, 그것도 승객이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119 신고를 안 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조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더욱이 소방대원들은 도착 이후에도 한동안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그쪽에서 뭐 최대한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롯데월드 측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트랙션의 구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저희 시설 직원이고요. 그래서 손님을 먼저 가장 안심시켜드리고 내리는 게 롯데월드 측은 당시 탑승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명동 롯데호텔 신관이 새 단장을 위해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더딥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두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신관. 지난달부터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불이 꺼져 어두컴컴하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층에 위치한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때문입니다. 롯데그룹 측이 신관 개보수 공사 시작과 함께 바로 옆 본관 건물 34층에 동일한 공간을 마련했지만 후견인을 자처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주를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는 장소 옮기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후견인들하고의 면담에서도 본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 장소를 떠날 생각이 없다. 부인인 시계미스 하스코 여사 감독하에 거실과 침실, 회의실 등 위치와 인테리어까지 기존 사무실과 유사하게 꾸며 최대한 배려한 그룹은 난감합니다. 사전 예약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특급 호텔로서 그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에도 큰 악영향을 일각에선 신총괄 회장 집무실 옆에 탕비실과 비서실 등을 사용하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새로운 장소를 약속받지 못해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호텔 영업 중단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내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때문인데 안 전 대표는 당의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집단 반발과 만류에도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당권 주자죠.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이 몰상식에 극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중대 소리를 듣지 않는 강소야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중도 개혁 노선으로 집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당 혁신을 통해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맞불 회견을 열어 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이 사당화의 그늘 속에서 성적표가 5%입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천 의원을 비롯한 비한계 의원 20여 명은 오늘 저녁에 모여 안 전 대표 출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 장관들 다수 입각을 했죠. 여성 장관들이 정치권과 접촉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 여야 여성 의원들과 만찬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여성 대표들 불참합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여성의원 51명 전원에게 오는 10일 서울 한남동 장관공관에서 만찬을 갖자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북핵,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참석 인원은 여당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는 기존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그리고 일본 위안부 할머니 문제, 굉장히 복잡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여성의원은 외교장관이 여성의원만 보는 건 다소 부자연스럽다며 정부 정책 홍보에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달 말 국회 주변에서 민주당 여성의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 당정 간 공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요즘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국내 여행객들도 중국 대신 일본이나 동남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큰 여행 가방.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뜬 모습입니다. 지금 일본에 처음 가는데 기분이 좀 설레고 약간 긴장도 됩니다. 저희 태국 갔는데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되게 기분 좋아요.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해외로 나간 국내 여행객은 61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중국을 찾은 국내 여행객은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한중항공 국제선 비중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인데 수요는 그대로 일본과 동남아로 옮겨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는 1년 전보다 64%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빠진 그런 노선들이, 항공 노선들이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많이 돌아갔죠. 중국이 정상화되길 바라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해외 여행객들의 목적지 선호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와 흰발 농개의 국내 서식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생태계 반가운 손님들의 모습,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새 곁에 꼭 붙어있는 어미새. 덩치 큰 괭이 갈매기들 틈에서 연신 주위를 경계합니다. 전 세계 100마리도 안 남은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 가족입니다. 머리털과 부리 끝이 까만 게 특징인 뿔제비 갈매기 6마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남 영광의 한 무인도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번식에도 성공했습니다. 어미새는 아기새에게 비행 훈련을 시키고 물가에 데려가 불이 넣는 법을 가르칩니다. 환경부는 무인도 출입 금지 등 서식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갯벌이 들썩이더니 됐다, 나온다. 개 한 마리가 나옵니다. 허겁지겁 먹이를 주워 먹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한쪽 집게 다리가 자기 몸통보다 큽니다. 멸종위기 생물 2급인 흰발 농개입니다. 흰발 농개는 개펄과 모래가 적절히 섞여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작년 10월 수중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사라져가는 갯벌에 인공 서식지를 조성한 지 10개월 만에 흰발롱개 50마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예. 명견만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었다는 책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여름 휴가 중 명견만리를 읽었다고 소개하며 일독을 권했습니다. 네. 명견만리는 한 방송 프로그램이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뒤에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예. 문 대통령은 책도 읽지 않고 무의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는 지금 명견만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고 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고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명견만리 책을 가까운 지인에게서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원전 진실 공방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연한 TVN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왜요? 한국당이 문제 삼은 장면은 유 전 장관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체르노빌 사고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아하. 한국당은 체르노빌 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는 5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4천 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사고와 암 발병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국당은 이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과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논란이 커지자 이 정재승 교수는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 바뀌어서 각 기관과 단체 등이 서로 인용하는 수치가 다르고 과학적 근거도 달라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런닝맨 안 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중국 방송당국이 황금 시간대에 한국 방송의 포맷을 빌린 예능이나 오락성이 강한 드라마 프로그램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호. 이렇게 되면 예.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입해 제작한 예를 들어서 중국판 런닝맨이나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등이 앞으로 이 황금 시간대에 편성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시간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예. 중국에선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인데 예. 중국판 런닝맨의 경우 이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돼 왔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한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번 방송 규제가 19차 당대회를 앞둔 기간에 한정될 것인지 그 이후로도 계속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수궁 돌담길, 연인이나 가족과 손잡고 걷기 참 좋죠.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궁 뒤편 구간이 이달 말 60년 만에 시민 품에 돌아옵니다. 신한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데이트 명소 덕수궁 돌담길. 폭염에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국 대사관 철문으로 막혀있던 돌담길 170m 구간 복원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와 영국 대사관이 복원에 합의해 100여 미터 구간이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60년간 막혀있었던 구간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이 길을 시민들도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앉은 9명의 사람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넘어가는 을사늑약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제국 대신들의 표정은 당시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80년 전밖에 안 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답사를 와보니까 또 좀 현장감 있게 느껴져서 개편된 전시가 뭐 영상이라든지 모형 같은 걸로 좀 상당히 입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옛 모습을 되찾아 시민을 기다리는 덕수궁. 여유로운 산책과 과거로의 시간여행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가 자신의 100m 고별 무대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LPGA 투어에선 김인경이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우사인 볼트가 등장하자 런던 스타디움이 들썩입니다. 자신이 출전했던 올림픽 무대 100m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볼트.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소 늦었던 출발, 특유의 긴 다리로 가속도를 내보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결국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 1위는 영원한 2인자 미국의 게이틀린에게 돌아갔습니다. 볼트 우승을 원했던 관중들은 게이틀린에게 야유를 퍼부었지만 볼트는 12년 만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게이틀린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승리를 축하합니다. I've done all I can do for the sport and for myself, so it's time to go. 7m 거리의 버디 퍼트를 깔끔하게 성공시킨 김인경. 신들린 퍼팅 감각을 앞세워 버디 6개를 잡으며 중간 합계 17언더파를 기록합니다. 2위 그룹과는 6타 차의 압도적인 성적. 김인경이 시즌 3승이자 생애 첫 메이저 퀸 등극을 목전에 뒀습니다. 한편 내일 김인경이 정상에 오를 경우 한국 선수들의 4주 연속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진기록이 완성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내일이 절기상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비도 계속되겠는데요. 최고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노루는 일본 내륙을 관통한 뒤에 모레쯤이면 동해상으로 진출을 하겠는데요. 따라서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기와 강원 지역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요즘 폭염만큼 뜨거운 이슈가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의 초강력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 또 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 등입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세상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리를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비할지 이 차분히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조선 종합뉴스 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